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내 앞에 앉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40년 전 교복 입은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 딸의 손을 놓을 뻔했죠.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불고기와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고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위될 청년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죠. 남편은 내 옆에서 메뉴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에요. 사돈될 여자가 건넨 인사였습니다.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 얼굴을 봤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그 여자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김정숙. 그 이름이 귓속을 파고들며 울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내 팔을 살짝 쳤습니다. 괜찮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나는 물잔을 들어 목을 축이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던져진 내 가방,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웃고 있던 김정숙의 얼굴. 그때 그녀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였고 나는 늘 구석에 앉아 있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 반 아이들은 모두 나를 피했습니다. 야, 냄새난다. 저리 가. 그 말을 들었던 날 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점심시간엔 혼자 옥상에서 빵을 먹었고 학교 후엔 아무도 없는 시간까지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3학년 내내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졸업식 날 나는 단 한 장의 사진도 찍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찍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교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신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내 딸의 시어머니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 김치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은 왁자지껄했지만 내 귓속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내 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얼굴이었죠. 나는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그만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김정숙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억도 미안함도 아무것도.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봤을지도 모르지만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녀의 입가엔 여전히 그때처럼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착하거든요. 며느리 잘 만났어요. 그녀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사위될 청년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했습니다. 나만 빼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김정숙에게 건배를 제안했고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삼켰지만 목구멍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이 웃으며 날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다고, 결혼식 날도 화창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맞장구를 쳤고 사위될 청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저 입가에 미소만 띈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뵙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숙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착각이었나 보다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 같다고, 다행이라고. 나는 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숙은 차에 타기 전 나를 돌아보며 한 번 더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상견례가 잘 끝났다며 안도했습니다. 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40년 전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김정숙의 웃음소리, 내 가방이 던져지던 소리,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던 그 시선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려 해도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찬물을 한 잔 마셨지만 가슴속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딸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잠들어 있겠죠.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날의 식은 땀이 내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별 탈 없이 결혼은 끝났습니다. 딸은 시댁으로 들어갔고 나는 빈 방을 정리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죠.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김정숙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한 달 전부터 딸의 전화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밝게 웃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엄마 괜찮아. 라는 말이 자주 들렸는데 그 괜찮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준비를 전부 며느리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자신이 없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괜찮다고 도와주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 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과일 상자를 들고 대문을 열었을 때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딸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를 맞이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목소리는 밝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딸은 재빨리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숙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편히 앉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훑고 지나갔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이 등골을 스쳤습니다. 거실엔 이미 몇 명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동생 내외와 조카들,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들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 옆에 앉고 싶었지만 딸은 계속 부엌에 있었어요. 혼자서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김정숙이 부엌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이 나르는 음식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상 위엔 음식이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김정숙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꺼냈지만 딸은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불편한 듯 젓가락만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국이 좀 싱겁네. 김정숙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떠봤는데 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딸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소금을 가져와 국에 넣으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김정숙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복도. 김정숙이 내 가방을 집어 던지며 웃던 날. 나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주우며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죠. 그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딸이 보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는 당연히 딸의 몫이었어요. 나도 함께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딸에게 물었어요. 괜찮냐고, 힘들면 말하라고.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이럴 거라고 예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설거지 물이 차가웠습니다. 딸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이 고개를 돌렸어요. 울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김정숙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도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그 밝음 속엔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딸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거의 끝났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김정숙이 싱크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릇에 기름기가 남았네. 다시 해. 딸의 손이 멈췄어요. 나는 그릇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어요. 기름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은 그대로 돌아섰죠. 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말을 참았습니다. 입을 열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랐으니까요. 40년 전 복도에서 참았던 것처럼 지금도 참아야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거실로 돌아오니 친척들은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김정숙이 웃으며 나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았죠. 그녀의 옆에 앉아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딸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수님, 며느리 잘 봤네요. 얌전하고 말도 잘 듣고. 김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한테 과분하죠. 그 말투가 묘했어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죠. 입을 열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랐으니까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사돈댁 분위기 괜찮던데? 며느리 잘 챙기시는 것 같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저 차가운 공기를, 저 서늘한 시선을.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으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자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자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딸이 자고 있지 않다는 걸. 아마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눈물을 참고 있을 거라는 걸.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어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너머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지쳐있는 기색이.
나는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딸은 괜찮다고, 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작아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딸의 요리 솜씨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한다는 겁니다. 국은 너무 싱겁고 반찬은 너무 짜고 밥은 너무 되게 지었다고. 딸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다고 했어요. 엄마, 근데 나 잘할 수 있을까?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연히 잘할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딸이 집에 왔어요. 잠깐 들른 거라고 했지만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이며 물었어요. 많이 힘드냐고.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적응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딸의 손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물에 데인 자국.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딸은 웃으며 말했어요. 실수한 거라고, 조심하면 된다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김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복도에서 웃던 그 얼굴과 명절날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았어요. 표정도 목소리도 그 차가운 시선도. 새벽 4시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찬물을 마셨지만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딸의 방 쪽을 바라봤죠. 텅 빈 방이었습니다. 이젠 딸이 없는 집이었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는 걸. 명절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지만 딸의 얼굴엔 봄 기운이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렀지만 올 때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손을 잡으면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랐고 눈가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을까요? 딸이 집에 들렀을 때 부엌에서 밥을 먹이며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고, 시댁 생활은 괜찮냐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힘들어.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딸을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딸의 어깨가 떨리며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딸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잔소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밥을 짓는 것도 서툴다고,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아있다고. 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엄마 뭘 해도 부족하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만두고 집으로 오라고, 이혼하라고.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더 힘들어질 거야. 사돈 사이에서. 딸이 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울 수밖에 없었죠. 4월 어느 날 사위의 생일이었습니다. 김정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위 생일상을 준비하니 오라는 겁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선물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될까요? 김정숙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부엌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딸이 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김정숙이 돌아서며 나를 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앉아 계세요. 곧 준비 끝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남편 옆에 앉았어요.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고 사위는 방에 있었죠.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 손님 오는데. 김정숙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죠. 남편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TV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칼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김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딸이 앞치마를 풀며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고 손등엔 칼에 베인 자국이 새로 생겨 있었어요. 다쳤어? 내가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조금 베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나는 휴지를 꺼내 딸의 손을 감싸주려 했지만 딸이 괜찮다며 손을 뺐습니다. 김정숙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생일상인데 더 신경 썼어야지. 국이 또 싱거운 것 같은데. 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센 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위의 친구들이 몇 명 왔어요. 모두들 생일 축하한다며 잔을 들었습니다. 김정숙이 웃으며 딸을 가리켰어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좀 느려서 음식을 식혀버렸네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님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딸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식탁 위로 숟가락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모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재빨리 숟가락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복도. 김정숙이 내 가방을 던지고 나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가방을 주었던 그날. 반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순간. 그때처럼 아무도 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긴장했나 보네. 새 숟가락 가져와요. 딸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일어서려 했지만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식사가 계속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딸은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았어요. 김정숙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딸에게 물었어요. 신혼생활 어때요?
행복하죠? 딸이 고개를 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웃음은 거짓이었어요. 저 대답은 의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딸의 옆에 섰죠. 딸이 고개를 돌리며 웃으려 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리며 흐느꼈어요. 엄마, 나 뭘 잘못한 걸까?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딸이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딸의 몸이 너무 가볍게 느껴졌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그때 김정숙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설거지 안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딸이 재빨리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김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죄책감도 아무것도,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무언가만 있었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40년 전처럼 나는 또 참아야 했습니다. 김정숙이 돌아섰습니다. 딸이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무력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과 사위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옆에 앉아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이젠 안 되겠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무너졌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분위기 좋았던 것 같은데? 사위 친구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 차가운 공기를, 저 무너지는 딸을.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렸던 그 흐느낌이. 새벽 1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엄마 보니까 힘이 났어. 하지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난 게 아니라 더 무너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찬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딸의 방 쪽을 바라봤죠. 텅 빈 방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4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김정숙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고, 이젠 내 딸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젠 참지 않겠다고. 40년 전엔 나 혼자였지만 이젠 달랐어요. 내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자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바빠서 못 받았어.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딸이 괜찮지 않다는 걸, 울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딸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말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울어서 그런 거라는 걸.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당장 오라고 말했어요. 딸이 흐느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하지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은 친정집에 오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부엌에서 들려온 울음소리가 내 인생을 2번 무너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 울려 퍼진 딸의 흐느낌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딸에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문자는 가끔 왔지만 짧고 밝은 척하는 말들 뿐이었죠. 엄마 잘 지내. 걱정 마. 하지만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니까.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나는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딸을 생각했어요. 물소리만 흐르는 부엌에서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요. 창밖엔 햇살이 비쳤지만 내 마음엔 그림자만 드리워졌어요.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김정숙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왔습니다.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딸한테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괜히 오버하지 마. 바쁜 거겠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딸이 서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다쳤냐고, 무슨 일이냐고. 칼에 조금 베었어. 괜찮아. 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어요. 나는 딸을 거실로 데려와 앉혔습니다. 손을 잡고 붕대를 풀어보니 상처가 깊게 나 있었어요. 꿰맨 자국이 보였습니다. 병원 갔어? 내가 물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다녀왔어.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냥 혼자 가고 싶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딸이 혼자 갔다고요? 그 말엔 무언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왜 혼자 갔어? 내가 물었습니다. 딸이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일을 시켰거든. 그래서 늦게 갔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았어요. 딸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딸의 어깨가 떨리며 울음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난 뭘 잘못한 걸까 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까요. 딸이 한참을 울고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내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딸이 떠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시댁에 먼저 가볼게요. 남편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왜 먼저 가냐고, 괜히 일 키우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딸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요.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제사상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부엌에 혼자 앉아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나는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고등학교 복도, 김정숙이 내 가방을 던지던 그날.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가방을 주우며 눈물을 삼켰던 그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땐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으니까요. 딸을 지켜야 하는 명절 당일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음식을 싸고 과일을 챙기고 남편을 재촉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따라왔습니다.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숙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서 있었어요. 김정숙이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웃으며 앞치마를 꺼냈어요. 오늘은 제가 손 좀 보태러 왔어요. 우리 딸 혼자 하기엔 일이 너무 많아 보여서요. 김정숙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엔 불편함이 깔려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니까지 오시다니. 괜찮은데요? 며느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딸 옆에 섰습니다. 이 집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편히 계세요. 김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젠 저도 가족이니까요. 딸 혼자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숙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딸이 우리 사이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도마 위 물을 집어들었어요. 이건 제가 썰게요. 딸은 다른 거 준비하고. 그렇게 말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김정숙이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돌아섰어요. 거실로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평소와 달리 조금 움츠러들어 보였어요. 딸이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아? 시어머니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딸의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딸과 나 둘이서.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편안했어요. 가끔 딸이 나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짜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 좀 봐줘. 딸이 국물을 떠서 건넸어요. 나는 한 숟가락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완벽해. 우리 딸 솜씨 좋네.
내가 말했습니다.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됐을 때 김정숙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다 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김정숙이 식탁을 훑어보더니 국을 떠서 맛을 봤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간이 딱 맞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요리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거였어요. 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웃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딸이 만든 거예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김정숙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어요. 40년 전 복도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불편하고 어색한 눈빛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김정숙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나는 딸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딸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딸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랑 같이 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딸이 수줍게 웃었어요. 김정숙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과 함께 김정숙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딸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오늘 엄마 와서 정말 다행이야. 나는 딸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괜찮다고 엄마니까.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분위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돈댁도 별말 없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달랐다고. 딸의 얼굴이 달랐고 김정숙의 눈빛도 달랐다고.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진짜 웃음. 새벽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덕분에 힘이 났어. 시어머니도 오늘 좀 달라 보였어. 그 문자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김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녀가 먼저 전화를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김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머니 오시고 나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정숙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려요. 아직 어리고 서툴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예요. 내가 말했습니다. 김정숙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4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비록 간접적이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김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싸움은 이미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걸.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겨울.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피는 멎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듣는 진짜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며 눈물을 참았어요.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그렇게 말하며 나는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봄볕 아래 딸의 얼굴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시댁에 들렀을 때 본 딸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살이 오르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손놀림도 여유로워 보였어요. 김정숙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딸 옆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가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김정숙이 말했을 때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조언이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했어요. 시간이 사람을 바꾼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움직인 게 사람을 바꾼 걸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김정숙과 둘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딸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과 사위는 밖에 나가 있었어요. 부엌에서 김정숙이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찻잔을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그녀가 내 앞에 찻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김정숙이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봄바람이었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김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4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그 말 속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우리 딸도 많이 나아졌고요. 김정숙이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이어지길 바랄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볕이었어요.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정숙의 손이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이해해요. 내가 말했습니다. 김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40년 전 복도에서 듣지 못했던 사과가 이제야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숙은 딸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함께 만들었고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딸이 힘들어하면 쉬라고 말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배려였어요.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어머니가 많이 달라졌어.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젠 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으니까요. 몇 달 뒤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병원에 갔을 때 김정숙도 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기를 안으며 웃고 있었어요. 딸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풍경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김정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 내가 낳았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김정숙이 정말로 변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돈댁 분위기 정말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인생은 상처와 함께 자랍니다. 그 흉터를 가리는 대신 나는 그 위에 따뜻한 손을 얹었어요.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이해로는 삶이 자랍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싸움의 끝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40년 전 복도에서 나를 무너뜨렸던 그 여자가 이젠 내 딸의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용기가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40년 만에 용기를 냈고 김정숙은 그 용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느 날 김정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해요. 제가 직접 만들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가겠다고. 주말 시댁에 갔을 때 김정숙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딸은 옆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고 사위는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김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상 앞에 앉았어요.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가락 떠봤어요. 따뜻했습니다. 간도 딱 맞았어요. 맛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김정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이 아기를 안고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김정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뭐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김정숙이 딸을 보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 말해줘서요. 그리고 며느리를 지켜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다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복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의 그림자도 내 안의 두려움도 그리고 딸의 웃음 속에서 나는 오래된 겨울을 떠나보냈습니다. 창밖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속에서 나는 40년 전의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젠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